엄마, 진짜 왜 이래 답답하게. 엄마 며느리는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와이프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안 그래도 재혼이라 스트레스인데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의 전처랑 시간 보내고 만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냐고. 그걸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게 누가 며느리 둘씩 갖고 싶다고 했냐? 나는 하나면 좋게. 네가 처음 결혼해서 손주들 낳아주고 그렇게 잘 챙겨준 며느리 하나면 좋하다고. 아, 엄마 진짜 나 머리 아파. 왜 그러냐고. 내가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신경 쓰고 있는데 좀 봐줘. 나 이 사람이랑 대판 싸웠다고. 네가 잘 챙겨준 용돈 갖고 네 전처한테 집 사줬어. 우리 옆 단지고 앞으로도 자주 만날 거야. 그거 보기 싫으면 네 새마누라한테 여기 드나들지 말라고 해. 애초에 내가 오지 말랬잖아. 이 씨는 이렇게 아들에게 외치면서도 이가 갈렸습니다. 평생 이 씨를 괴롭게 만든 남편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대물림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69세 이순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가 남편으로 인해 평생 고생했던 이유는 결혼 생활 중 크게 외도를 저질러 가정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난리가 났고 남편의 외도는 여기저기 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잘못은 남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 이 씨의 몫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지독한 시댁에서 방방 뛰며 한 푼도 못 준다고 내쫓았고 결국 이 씨는 고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박영호가 의사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늘 아들만은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신 자녀를 만나 번듯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자신은 젊은 날 이혼을 했고 홀로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들만은 안정적인 가정을 갖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4살 아래로 간호사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게 됐어,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과. 평소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나름 생각해 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가씨는 정말이지 이 씨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친정엄마가 안 계시다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구나. 그렇대, 엄마. 근데 그거야 뭐 집안 사정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형편이 조금은 여유가 있기를 바랬는데 이 부분도 영락없이 탈락이었습니다. 그닥 형편이 좋지는 않아. 지방에 아버지가 혼자 계시고 이 사람도 여기 올라와서 힘들게 공부했더라고.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 이 씨는 처음부터 이 결혼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 네가 의사로서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 훨씬 더 좋은 혼처를 만날 수 있어.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보지 그래. 이 씨는 아들을 말리며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아가씨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결혼을 강행하더군요. 더 큰 충격은 아들이 혼전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였습니다. 엄마, 사실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야?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었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애부터 가져서 어쩌려고? 너희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들은 난감해하면서도 이해해달라고 했고 이 씨는 이날 너무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너무 답답하고 병이 날 것 같아서 친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친구는 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그거 작정하고 임신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필 이 타이밍에 임신을 해? 네 아들은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점찍어둔 신부감들도 지금 줄을 섰는데 말이야. 정말 내가 다 속상하다. 친구의 말은 이 씨의 불안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 의사인 아들이 왜 굳이 그런 지방과 엮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예비 며느리가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아들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결국 결혼을 빠르게 진행하자고 했고 그렇게 며느리는 첫 인사를 하러 집에 방문했습니다. 수줍으면서도 다소 눈치를 보며 인사를 하는 며느리의 첫 인상은 키도 적당하고 미인이라고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 씨는 겉으로는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며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울컥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그래도 대답은 해주라며 옆구리를 콕 찔렀고 정말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근데 둘 다 너무 깊이 만나보지 않고 갑자기 결정을 해서 말이야.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진행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하며 이 씨는 며느리를 향해 눈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의 반응에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란다.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살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이 씨는 차갑게 말하며 며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극구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때 이 씨는 눈물 콧물을 짜며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상견례도 의례적으로 했고 바깥 사돈도 내성적인 편이라 그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투박하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 씨는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보낸 딸 자식인데 저쪽에서는 어쩜 그렇게 당당한 건지 그쪽에서는 의사 사위가 얼씨구나 좋겠지 하면서 온통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의사가 된 것은 순전히 아들의 노력이고 이 씨는 그 부모로서 뒷받침을 해주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내 눈에 내 자식은 너무 아깝고 또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이 씨도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시어머니로서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아무리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라도 손주들 그것도 아들을 낳아주니 무조건 미워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여전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이 씨의 생신 때마다 열심히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선물도 준비해 오고 손주들을 자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이 씨를 집에 초대할 때도 많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로서 이 씨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솔직히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씨 자신도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며느리와 별다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아이들만 보면 되지. 고부간의 얼굴 자주 봐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저렇게 잘 보이려고 해봤자 자기만 힘들지. 이 씨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며느리가 무슨 말을 걸어와도 대답만 하고 넘어갔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오는 모습에 이 씨도 겉으로는 고마운 척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의 정은 깊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씨에게 갑상선암이 생긴 것이었죠. 갑상선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나중에 발견되면 치료가 어렵고 오랜 기간 회복해야 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이 씨는 처음엔 암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바로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아, 엄마, 일단 내가 병원 얼른 알아볼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이 바쁘게 알아봐준 덕에 좋은 병원을 찾게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 아들은 거의 이 씨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정형외과 외래와 수술 스케줄에 몰두해 있어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은 어린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며느리는 이 씨를 돌보기 위해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주변에 같은 갑상선암으로 고생했던 환우분도 계시고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돌볼게요, 어머니. 아무래도 며느리가 간호사 출신이기도 해서 일순간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연년생인 손주들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와준다니 부담스러우면서도 사실 이 씨는 곁에서 돌봐주는 가족의 손길을 외면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이 바쁜 남편 때문에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까지 간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후에 이 씨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며느리는 이 씨의 회복을 위해 집에 자주 들러 직접 음식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이 씨는 갑상선암 환자로서 피곤과 무력감, 목소리 변화 등 여러 후유증을 겪으며 일상생활에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며느리는 이 씨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답답해할 때마다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 씨의 일과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며느리는 두 아이를 일찌감치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씨가 복용해야 하는 약을 정리하고 수술 부위 관리를 도와줬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 예방이 중요한데 며느리는 손을 깨끗이 씻고 방을 자주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이 씨가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직접 가져다주고 자잘한 집안일까지 도와주니 갈수록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신세를 지며 마음이 조금 열려지던 때에 이 씨가 가장 며느리에게 놀랐던 순간은 신우가 호주에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신우는 이 씨의 전남편의 누나로 예전부터 이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언제나 이 씨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랬던 신우가 갑작스레 한국에 들어와서는 암 투병 중인 이 씨를 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신우는 이 씨가 암에 걸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까지 남 갖고 뭐 그렇게 유세를 부려올케는. 나도 유방암이었는데 다 치료하고 건강해졌어. 참 앓는 소리를 잘해 우리 올케는. 그러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그러니까 이 씨의 전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또 들으란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동생도 처자식 없이 암으로 고생하다 갔는데 올케는 자식의 며느리까지 있으면서 그냥 괜히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하여간 왜들 그렇게 나이 먹고 애같이 구는지 몰라들. 그러면서 이 씨를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는 조카를 보러 왔다며 연신 이 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꼭 참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실 줄 몰라서. 근데 영호도 많이 바빠요, 형님. 저도 요 근래 한 번을 못 봤어요. 걔도 참 엄마가 암이라는데 독하네. 지가 괜히 의사야? 아무튼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아들 데리고 나가서 이혼하고 난리를 칠 때 얼마나 잘 사나 했어. 이게 뭐냐고. 자식한테 제대로 대접이나 받긴 해 뭘 해. 이 말을 들으니 이 씨는 견딜 수 없이 언짢았고 신우가 얼른 볼일 보고 본인의 숙소로 가길 바랬습니다.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나한테는 아주 우리 귀한 의사 조카지. 기다렸다가 영우 보고 가야겠다. 이 말에 이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만 갔으면 했는데 신우는 집에 한참 더 있을 예정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마침 며느리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우는 며느리에게 싹싹하다며 칭찬을 하더니 다시 이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올케. 나 조금만 눈 붙였다가 우리 조카만 보고 갈 테니까 깨워줘. 어디 빈 방 없어? 좀 봐봐. 그게 안방은 제가 쓰는 거고 작은 방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저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방도 대부분 쓰지를 않아서. 아이 뭐야. 그럼 나 잠깐만 누워 있을게. 허리 아프고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래. 둘이 애기들 하고 있어. 어젯밤부터 통 잠을 못 자서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서 신우는 이 씨의 집 안방을 기웃거렸고 여기서 이 씨는 극심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며느리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고모님, 오늘 한국 오셔서 묵으실 숙소는 따로 예약하신 거죠? 혹시 호텔을 어느 지역에 잡으셨을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아직도 많이 쉬셔야 하는 상황이시거든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낮에라도 좀 주무셔야 해요. 고모님도 멀리서 오셨으니 호텔 가셔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우는 기분이 나쁜 듯 인상을 쓰더니 그냥 휙 나가버렸습니다. 됐어?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저 멀리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푸대접을 해서 내쫓네. 나오지 마. 나 알아서 택시 잡아서 간다. 아니에요, 고모님.
영우 씨 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신우를 달래서 배웅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뭐가 훌쩍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신우는 예전부터 우리 집에 오면 함부로 드러눕고 이 씨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며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우는 암 투병 중인 이 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며 부담을 주었지만 며느리가 모든 것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그날 며느리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며느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그날도 아들은 집에 들르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놀라긴 했습니다. 고모가 다녀가셨어? 아쉽네. 근데 엄마 내가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바빠서 잘 들려보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요. 주말에 꼭 들릴게. 이때 이 씨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 앞에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네 마누라가 엄마 많이 도와주고 있어. 진짜 신세 많이 지고 있다. 엄마도 엄마지만 네 마누라한테도 잘해줘라. 그게 최고잖니.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이 씨는 이제사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때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결코 쑥스럽거나 수줍어서가 아니라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흔쾌히 답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이후로 몇 주쯤 지나 오늘도 평소 같으면 집에 와 있을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아프기도 하겠지 하면서 뭘 챙겨줄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해.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겠다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더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너무 안 맞고 집착이 심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 이 씨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아들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집이 집 같지가 않아. 일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데 그걸 갖고 나한테 불평을 하더라고. 자기가 엄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따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내 핸드폰까지 뒤지고 병원에 찾아오겠다고 하고 숨 막혀서 힘들어 엄마. 이 말을 들은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말없이 묵묵하게 간병을 해주고 내 곁을 지켜주던 며느리였고 요즘 들어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저렇게 아들을 힘들게 했다니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간병하느라 힘들긴 했겠지만 아들과 저렇게 마찰이 있었다니 그리고 불평도 심하게 했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들 쪽의 말만 들었으니 그대로 물어보았습니다. 영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너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니? 어머니, 영우 씨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그래, 나도 그렇게 들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호 말로는 둘이 욕은 내 좀 심하게 싸운 것 같은데. 그런데 누차 며느리는 별일은 아니었다며 단지 이혼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속상하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를 보며 시원하게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걸 보니 싸운 내용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녁쯤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으나 아들은 매우 확고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은 이미 정했어. 애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 너무 어려서 자기가 데려가는 게 낫겠다던데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 사람과는 확실히 정리할 생각이야. 아니, 그 정도 싸우는 건 부부간에 누구나 있는 일이야. 걔가 좀 예민했나 본데 다시 대화로 좀 잘 풀어보지 그러냐. 이런 걸로 이혼하면 누구랑 결혼해도 같이 살기 힘들어. 엄마, 진짜 지독하게 집착을 한다니까?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해대고 잠깐 쉬러 집에 들어가면 아주 나를 박박 긁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애기 안고 울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대고 의심까지 하는데 사람 미치겠더라. 병원까지 와서 난동 피우면 나는 창피해서 어떻게 이래? 이 씨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았고 여러모로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아들은 바로 집을 팔겠다며 엄마가 사준 집 명의라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급해진 이 씨는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쯤 되니까 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호 말을 들어보니 너가 자꾸 영호한테 집착을 하고 핸드폰도 검사하고 병원에도 찾아간다고 했다면서. 그게, 네, 어머니. 저희 요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숨 막히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건가 싶어 이 씨는 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들었다. 근데 그게 확실한 거니? 이 씨는 일단 며느리의 말도 들어는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그냥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젠 못 참겠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자꾸 뜨길래 봤거든요. 회사 동료 여의사였어요. 며느리는 그때를 떠올리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메시지가 점점 이상했어요. 자기야,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와이프가 너무 집착한다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보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 씨는 이때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들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며느리가 무분별하게 집착을 하고 시어머니 간병 스트레스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그쪽에 다 해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말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동료 여의사가 그런 메시지를 영호랑 주고 받았다는 거야? 네, 처음엔 그냥 동료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 관계가 깊어진 걸 알게 됐어요. 휴대폰 사진을 뒤져봤는데 둘이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몰래 훔쳐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다 목이 메었는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저번에 어머니 모시러 병원 가던 길 남편을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근처에 있는 남편 병원에 들렸거든요. 남편은 그때 제가 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동료 여의사와 손을 잡고 커피 마시며 걷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 집에 오면 몰래 핸드폰을 살폈어요. 이 씨는 너무 어지러워 숨을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저러고 있다니 게다가 번듯하게 결혼한 남자라는 건 직장에서도 알려져 있을 텐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국내 여행도 다녀온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같이 놀러 간 흔적까지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럼 못 산다고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봐버렸어요. 이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러면서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증거 사진들 몇 가지를 이 씨에게 보여주었고 이 씨는 보자마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누가 봐도 사진 속 낯선 여성과 아들은 연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인 내가 봐도 황당한데 아내인 며느리는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상상하기도 거북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계속 그러고,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밤에 몰래 들고 나가다 들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니 오히려 저한테 소리치면서 질렸다느니, 집착이 심하다느니 제가 너무 무섭다면서,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 씨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멀쩡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했니? 내가 알았으면 진작에 어떻게 했을 텐데. 생각해보니 아들의 외도를 며느리가 알았을 시기에도 며느리는 꾸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씨의 집에 왔습니다. 이 씨는 머릿속으로 이 시간들이 잘 합쳐지지 않아 다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회복할 거라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이 씨는 다시는 추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물림이 될지는 몰랐는데 이 씨의 전 남편도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영호가 어렸을 때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가정은 크게 흔들렸고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씨는 남편을 몰아세우며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편히 지내지 못하는 건 다 이 씨 탓이라며 이 씨를 원망했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재산 문제까지 얽혀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도 다 가져가려고 했고 이 씨는 거의 빈손으로 아이만 데리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에 못된 신우는 그러게 왜 들쑤셔서 이 사단을 만드냐는 둥 이 씨의 속을 더 긁어놨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씨의 아들이 딱 자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만큼은 잘 키우고자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의사로 만들어놨는데 속은 그 아비와 다를 게 없어 똑같이 가정을 벌이려 한다는 사실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 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넘어 본인조차도 혼란이 왔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 어머니.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쪽 부모 없이 자라서 제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애들만 남편이 예뻐해준다면. 이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품속 아들만 예뻐하며 그 아들이 어떤 어른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보다 학벌이 좀 부족할 뿐인 며느리를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 사돈이 며느리를 잘 부탁한다고 간절하게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냈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 씨가 아팠을 때 며느리가 정성껏 간병해 준 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하루하루 일기처럼 며느리가 계속 그 날짜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이 씨 곁에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이들까지 돌보며 이 씨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신우가 왔을 때도 당당하게 보호해줬던 며느리였고 여러 부분에서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아들에게 저런 꼴을 당해 남편의 자리는 포기하고 아이 아버지의 자리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젊은 날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여자가 태어나 살면서 일생에 절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배우자의 외도였는데 이 씨도 입술을 깨물으며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제 처지를 저주했는데 그걸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준 셈이 된 것입니다. 그 꼴을 참고 살게 한다는 건 처음에는 허울 좋아 보일지 모르나 외도를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지옥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야 말 죄를 지은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 밑에 자랄 손주들이나 그 사이에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집까지 팔 기세인 것입니다. 이 씨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이혼하는 게 나을 거다. 내가 더 해줄 말이 없구나. 애들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이혼해야 해. 그러나 며느리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애들 아빠가 필요해요. 그냥 참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상태로 사는 건 저 녀석이 붙잡는다고 붙잡혀지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며느리는 이때 통곡을 했고 이 씨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며느리가 처연하게 느껴져 그리고 아들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와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의 사정들을 두고 이 씨가 아들에게 따졌으나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 여의사랑은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이제 애들 엄마랑은 못 살아.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좀 쉬세요. 그리고 간병해줄 사람은 따로 붙일 테니까 애들 엄마랑은 적당히 거리 두세요. 연락 오면 받지 말고. 이미 이 씨의 예상대로 아들은 이혼을 앞두고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와 갈라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애들 양육비는 제대로 계산해서 주기로 약속한 대신 집은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애들 엄마, 시집 올 때 갖고 온 돈도 얼마 없었잖아. 이 집은 엄마 명의로 사준 거고 사실 저 사람 혼수도 할 돈 없어서 같이 샀거든. 정리할 것도 없어요.
애들 양육비야 제때 주면 되는 거고 아무튼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 하나만 묻자. 이렇게까지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니? 그래서 이혼하면 너는 뭐 대책이라도 있어? 그런 게 뭐가 있겠어. 단지 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싶을 뿐이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걸 애들 엄마랑은 못 하겠더라고. 자식을 둘이나 낳아놓고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플 때 네 처가 얼마나 엄마를 정성껏 봐줬는데? 엄마, 알겠어. 일단은 바빠서 들어가 봐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이후로 아들은 이혼 상황에 대해 일절 보고하지 않았고 그저 바쁘다면서 이 씨의 전화를 회피했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고생할 때도 여자와 놀아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고 이후로도 뭐에 씌었는지 아주 속전속결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가엾은 며느리는 아들이 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작은 집을 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떠나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당시 이 씨의 몸 상태가 그럴 여력이 없었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씨는 그동안 암투병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아들 부부의 이혼 문제로 받은 스트레스로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이혼 과정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지금 당장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에 더 큰 타격을 줬고 결국 이 씨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가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며느리를 볼 면목이 도저히 없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좀 지났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을 무렵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몸이 괜찮은지 몇 마디 묻더니 곧이어 재혼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엄마, 저기 간략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지금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 다시 엄마 아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영호 너 네가 진짜 사람이긴 한 거냐? 아니 네 처자식들 저렇게 두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엄마는 정말 너를 용서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만 네 아버지를 배워서 똑같이 하고 있어?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 여자고 너고 안 보고 살 거다. 당분간 보지 말자. 이 말에 아들은 나름 눈치는 봤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 약간은 뜨끔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 씨가 지금 암투병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조용히 살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얼마 안 가 아들은 새로 들인 며느리의 눈치를 더 보는 듯 했습니다. 엄마 부탁이야. 인사 한 번만 받아줘. 저기 이 사람 대대로 병원하는 집의 딸이고 지금 나 새로 병원 차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동업으로 함께 가게 될 거야. 나는 그쪽에 인사도 다 드리고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대하는 시기면 내가 너무 곤란해서. 엄마 아프신데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아들은 굳이 새며느리를 데리고 인사를 왔고 이 씨는 여전히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들은 옆에서 굳이 포장하며 둘러댔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셔서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날 같이 찾아온 새며느리는 예쁘장한 얼굴에 본인도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좋은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그간 엄마를 잘 못 돌봐서 죄송하다면서 다달이 용돈을 챙겨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새며느리의 선물도 내가 몸이 아파 이런 거 걸치고 들 때가 아니라며 돌려줬고 용돈도 필요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간에는 그렇게 연락도 없더니 재혼하고 아들은 뭐가 그리 급하고 마음이 초조한 건지 계속 그쪽 눈치를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새며느리는 아들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예뻤고 집도 빵빵하다고 들었습니다. 영호야, 너는 네 처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냐? 걔네 나 좀 들여다봐라. 엄마, 이제 지난 얘기는 좀 그만해. 나도 양육비 그쪽에 꼬박꼬박 주고 있잖아. 새 가정을 시작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 엄마부터 좀 잊어줘. 나는 네 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서 잠이 안 온다. 너를 이렇게 키운 나를 저주하고 싶을 뿐이야. 알았어, 엄마. 그간 엄마한테 효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해. 아프신데 엄마도 이래저래 충격을 받으셨겠지. 나도 그 부분은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 잘할게. 엄마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죄송해서 드리는 거니까 받아줘요. 그러면서 아들은 월 500만 원씩 다달이 넣겠다고 했고 이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 씨는 한동안은 아들네 부부를 잊고 조용히 치료를 받으며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후 곧장 전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너 어디에 있니? 그동안 연락도 못 해봐서 미안하다.
집 주소 좀 보내줘라. 지금 갈 테니까. 어머니, 몸 괜찮으신 거예요? 여기가 어머니 모실 만한 곳은 아니어서 다른 곳에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씨는 주소를 받아서 곧장 가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빌라에서 연년생 손주들을 키우며 복작복작 바쁘게 살고 있었고 형편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에 많이 지쳐 보였고 살도 빠져서 얼굴이 헬쓱했으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너무 아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떼를 쓰며 뛰어다니고 울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는 미소를 띄우며 애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손주들을 안은 다음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집도 좁아 보이고 애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옆집에서 아무 말 안 해? 어떻게 애 둘을 키우고 있니? 이 씨가 가슴이 아파서 물어보자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해요. 저도 이제 일 시작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근처로 이사 와라. 내가 영호 녀석한테 받은 돈도 있고 내가 가진 돈을 보태서 좋은 집 하나 사주마. 이래서는 애들도 힘들고 너도 지쳐서 못 버틸 거 아니냐. 하지만 며느리는 한사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제가 더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저한테까지 신경 쓰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 씨는 이미 며느리에게 연락할 때부터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기대는 거야. 너 다 참고 네 남편이랑 같이 살 생각까지 하던 애 아니었니? 지금이라도 이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기댈 게 뭐가 있냐? 나는 얘네 할머니고 당연한 거지. 우리 아파트 바로 옆 단지 25평대 집을 하나 알아봤어. 너랑 아이들 거처는 얼른 그쪽으로 옮겨가자. 며느리는 이 씨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씨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단지 내 아파트로 이동시켰습니다. 가까이에 두고 여기서 어린이집도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멀리 보고 집을 사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전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그네를 타면서 까르르 웃고 전 며느리도 아이들을 따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댁에 안 계셔서 지금 다시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새 며느리가 놀이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때마침 손주들도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전 며느리도 손주들을 쫓아오며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어요. 애들 옷이. 그렇게 나란히 놀이터 한쪽에 모여 서게 되자 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이 씨와 전 며느리와 손주들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씨는 마땅히 뭐라 말하지 않았지만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새 며느리는 굳어진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와이프가 그러는데 엄마 아직도 전처랑 만나고 다녀? 집에 부른 거 맞지? 이 사람이 오늘 단지 앞놀이터에서 애들이랑 그 사람을 봤다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깐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같이 시간을 보냈어. 그게 왜? 뭐가 문제야? 엄마, 진짜 왜 이래 답답하게. 엄마 며느리는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와이프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안 그래도 재혼이라 스트레스인데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의 전처랑 시간 보내고 만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냐고. 그걸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누가 며느리 둘씩 갖고 싶다고 했니? 나는 하나면 좋게. 네가 처음 결혼해서 손주들 낳아주고 그렇게 잘 챙겨준 며느리 하나면 좋하다고. 아, 엄마 진짜 나 머리 아파. 왜 그러냐고. 내가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신경 쓰고 있는데 좀 봐줘. 나 이 사람이랑 대판 싸웠다고. 네가 잘 챙겨준 용돈 갖고 네 전처한테 집 사줬어? 우리 옆 단지고 앞으로도 자주 만날 거야. 그거 보기 싫으면 네 새마누라한테 여기 드나들지 말라고 해. 애초에 내가 오지 말랬잖아.
아들은 이 말에 무척 흥분해서 반박했습니다. 뭐, 단지 쪽에 집을 얻어줬다고? 엄마, 아니 미치겠네 진짜. 나조차도 엄마네 드나들기 번거로워지잖아.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정해? 와, 진짜. 엄마, 이 사람 지금 난리 났다고. 자기는 시어머니로 보기가 힘들다고. 오늘도 난리를 쳤어. 그러고 친정 가버렸다고. 그러라고 해 그럼. 시어머니 없는 셈 치면 되지. 애초에 모르는 사이로 살면 되는 거야. 왜 자꾸 나더러 네 새마누라를 모시라고 잔소리야? 내가 지금 괜히 그러겠어? 이 사람네 집에서 새 병원에 투자도 많이 했고 나는 처가 쪽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내가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엄마 쪽에서 무시하듯이 굴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야, 나는 이제 다 싫어. 장가까지 보냈으면 됐지. 네 뒤치다거리를 또 해야 해? 그렇게 해주고 살았더니 돌아온 게 이 결과야? 조강지쳐버리고 이 모양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나는 몰라. 그만 좀 해. 다 싫으면 용돈도 집어치워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이 씨는 전 며느리와 손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다니며 잘 자라고 전 며느리도 바쁘게 집안일과 아이들 돌봄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어린이집 적응도 잘하고 있어서 저도 다시 일을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쯤 되면 엄마들도 다들 슬슬 일하더라고요. 이 씨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더군다나 너는 결혼 전에 일하던 애였으니까 이후로도 계속하면 좋지. 자격증 준비한다더니 그거 마무리됐니? 네, 어머니. 자격증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몇 과목 끝냈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밝게 대답했지만 이 씨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여전히 남은 피로와 고단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라.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이 씨는 손주들과 며느리와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갈등으로 겪은 고통이 크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소한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몇 달 지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아들은 결국 재혼 생활에서도 실패했고 병원도 따로 분리되어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새며느리와 이야기가 잘 안 풀렸던 모양이고 아들은 그 탓을 이 씨에게 돌리고 싶었던 모양인지 월 500씩 보내오던 용돈도 끊겼습니다. 다시 페이닥터로 일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씨 쪽에서 먼저 아들에게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했고 이 씨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그간 모아둔 재산도 있었기에 아들과의 단절이 경제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렇게 아들과의 거리가 있는 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속에 남은 응어리를 풀고 얘기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씨는 현재 생활에서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